네, 안녕하세요. 오영진입니다. 기계주의 철학 입문이라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놔가지고 그 때문에 이게 뭔가 너무 기대하고 오셔가지고 실망하신지 않을런지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뭐 신유물론이라든지 객체지향 존재론이라든지 뭐 사변적 실제론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구유물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철학의 분파들이 생겼고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해요. 많으신 것 같고 또 그런 유행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대가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목도하고 있죠. 그런 이제 기계와 인간의 어떤 새로운 관계 설정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어떤 문제 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선택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직 공부가 일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뭐주의라고 말할 만큼 이 모든 걸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각자의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물과 기계와 기술적 대상과 맺는 관계들이 다들 좀 다르고요. 해석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뭐뭐주의라고 해서 완벽한 어떤 하나의 체계를 여기서 지금 제가 분류해 드리면서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공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철학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 시대의 문제의식에서 생각되어져야 되는 거고, 뭐 이제 레퍼런스는 읽어도 좋지만, 읽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 레퍼런스를 자기의 현재 문제와 대비해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철학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강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축약해 놨잖아요. 이 기계주의 입문이라는 이 코스를. 근데 이 5개 강의 그 주제들은 제가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고민해 본 결과 기계와 인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 정도는 꼭 질문해야 되는 주제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들이 뭐 이렇게 마치 스텝 바이 스텝, 2단계, 3단계 이렇게 연결돼 있진 않아요. 각각은 다 독립된 주제들인데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또 소개해 드리면서 당연히 그 문제의식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시각을 조금씩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같이 이런 기계주의적 세계, 그러니까 기계주의적으로 세계를 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토마스 토에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괴짜 예술가죠. 이분은 혹시 많이 보셨나요?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긴 한데 최근에는 염소인간이라는 프로젝트로 아주 또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원래 최초에는 이제 그 영국 뭐 왕립 미술학교를 다니다가 그 졸업 작품으로 이제 뭘 만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다가 토스트기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공업용 어떤 이런 트랙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손수 이 토스트기를 만드는 것을 하나의 이제 졸업 작품으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평범한 이 기계가 그리고 정말 싼 기계잖아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과연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책의 표지처럼 저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토스트기는 이런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뭐 전선 피복도 필요하고 뭐 저런 판넬, 알루미늄 판넬도 필요하고 플라스틱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또 전기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전기 절연을 해야 되니까 저런 이제 절연 그 재료들이 필요하고 또 스위치도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하게 열선을 이제 만들어내면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또 보호 장치로 생각해 보면 또 생각보다 메커니즘이 복잡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개인이? 석유를 추출해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이 공정을 압니까? 알지도 못할 뿐더러 만들기도 어렵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저는 형틀, 플라스틱 비슷한 저 형틀 만들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온갖 교수들을 다 찾으러 다녀요. 하다못해 저 구리선도 필요하잖아요. 내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리를 캐야 되는 겁니다. 추출해야 되는 겁니다. 광산 가서 이제 그 광석에서 채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 찾으러 다니고 거의 1년 반 이상의 이제 시간을 들이면서 간신히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 이제 녹말로 그 케이스를 만들었대요. 플라스틱은 포기하고 이제 녹말로 이제 잘 굳히면은 그래서 저렇게 뭐
그러니까 이게 목공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막 섬세하게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막 저렇게 투박하게 이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폼을 파가지고 이제 녹말 플라스틱을 저 안에다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한 번 딱 작동했다고 합니다. 한 번 작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작동 불가. 뭔가 어딘가가 또 이제 고장 나고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거를 이런 일반 전시장에다가 갖다 놓고 다른 토스터기 한 10배 이상의 네, 아주 비싼 가격에 이제 올려놨다고 하죠.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네, 상점에서? 노고를 생각하면 또 살만하긴 한데 노고가 우리한테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프로젝트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테드 그 영상 있잖아요. 테드 콘서트 그 렉처 영상. 거기 가보면 이제 이 사람 토마스 토이치 따로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유머, 되게 이제 조크, 행위적인 어떤 그런 퍼포먼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기계와 인간에 대한 질문을 되게 진지하게 던진 퍼포먼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주변의 사물, 뭐 기계조차도 사실은 이제 현대인이 자기 손으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사실은 잘 물어보면 원리도 거의 모른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기계와 사실은 굉장히 별로 안 친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관계가 굉장히 끊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드러냄을 한 거죠. 여기서 드러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네. 이 주변의 모든 이런 사물들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오로지 사용 관계. 그래서 이제 사용하고 뭐 부서지면 또 싸다 보니까 바로 교체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최첨단의 뭔가 이런 기술 속에서 우리가 묻혀 살지만 정작 기술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몇십 년 전에 그냥 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은 아닌가. 쓸 줄만 아는 거죠, 쓸 줄만. 클릭하기만 할 줄 아는 것이고 뭐 버튼 누르기만 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죠. 그걸 모른다는 게 왜 문제가 되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거 뭐, 아무튼 이 대량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덕을 보는 건데,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전문가의 몫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게 그렇게 이제 뭔가 이것들을 뭐랄까, 묻어두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걸 제가 뭐,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해봐야 설득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근데 또 한편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어떤 이게 꼭 기계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것보다 그냥 내 주변의 세계잖아요, 이게. 이 세계. 이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건 생각보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느끼는데 이 기계가 아니더라도 가끔가다 이제 집 근처에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꽃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먼 꽃이 막 피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꽃 사이에 뭔가 변별이 있고 그 아름다움이 분명히 약간 느껴지는데 표현할 언어가 없는 거예요. 이 기호체계도 없고 머릿속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느껴져도 포섭이 안 되는 거죠. 약간 그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에 내가 조금만 이 꽃에 대해서 꽃의 체계나 어찌됐건 뭘 알게 되면은 제가 이해 가능하면서 그 꽃이 주는 아름다움을 제가 흡수할 수 있을 텐데 못하게 된 거죠. 접근 불가가 돼버린 거죠. 근데 기술적 대상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 수많은 기계들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 굉장히 재미난 구석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아름다움도 그 안에 존재하고 그리고 심지어 또 뭐가 돼요? 수정, 수리 해서 나만의 기계, 나만의 사물로 만들어내는 데까지도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곧 우리들의 세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의 지평이라고 부르죠. 보통 지평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용어가 있는데 지평이 작은 것보다는 넓은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관계 맺을 수 있는 객체들이 더 많아지는 거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라는 우리들의 현재 판단에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실지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심홍동이 먼저 하셨죠. 그래서 그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세계에서 소외보다 이제 강한 원인은 기계에 관한 오해에 있다. 즉 그것은 기계에 의해 야기된 소외가 아니라 기계의 본성과 그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계가 의미의 세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치표와 그 표기와 이제 문화적 개념들 안에서 생략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용 관계로만 보게 되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 놔둬보지 않게 되니까 그것들이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들의 현재 문명은 정말 부단한 인간과 기술적 대상 사이의 그런 대화, 뭐 싸움, 분투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 우발적으로 나온 여러 가지 개체들, 뭐 사건들에 의해서 사실 지금까지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를 유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능력은 소위 전문가,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것으로 남아버리고 특히 이제 남용되기 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산업혁명 얘기할 때 뭐 기계의 엄청난 생산력 앞에 인간이 느끼는 그 소외감. 그쵸. 우리 몇 년 전에도 느꼈죠. 그 알파고 사건을 보면서, 사태를 보면서 그런 느낌 들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 이세돌이 한 번은 이겨줬지만, 네 번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던 약간 열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작되어진 정말 수많은 그런 자동화들. 지금 거의 이제 아르바이트들 잘 안 씁니다. 그쵸? 이런 카운터 기계로 다 대신하게 되고 자동화되는 지금 시스템으로 다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 있죠. 나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지만 그냥 내가 할 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인간으로서 그동안 어떤 영역, 활동 영역이 있었는데 그 영역이 이제 대체되고 다른 곳으로 이제 밀려나가야 된다는 약간의 슬픔들이 있죠. 근데 심홍동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소외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혹은 우리들이 이 기계와 맺는 관계 자체가 뭔가 이게 절연돼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엄청난 생산력 앞에 초라한 인간에 대한 이 소외감은 그냥 되게 표면적인 거라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인공지능 앞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는 이제 티처 뭐 이런 연구자나 강연자도 인공지능 합성을 통해서 뭔가 대체 가능하겠다라는 위협감을 느꼈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근데 이 딥러닝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문과라서 이해 못하는 것보다 이 엔지니어들도 현재 이 딥러닝 한 이 결과물 자체는 왜 이런 산출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미스테리하다 뜻이 아니라 이게 집합론과 확률론에 의거한 이제 결과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의 프로그래밍에 어떤 그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확률과 우발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공포를 주는 것이죠. 그 최근에 이제 가즈오 이시구로의 그 소설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SF를 쓰셨어요.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이 약간 도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SF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제 미래에는 AF, 이제 Artificial Friend라는 존재가 이제 등장하고 이 친구들은 이제 마치 보모나 유모, 뭐 친구처럼 이제 굴어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거기에 나중에 이제 그 주인공이 클라라를 이제 옆에 같이 사용하던 가족들이 폐기해 버리는데 그 폐기의 이유 중에 하나는 클라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뭔가 이제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무엇을 갖고 있거든요. 약간 뭔가 넘쳐 흘러요. 시키지 않은 것이 이제 뭔가 행동되어지기도 하고 약간 얘도 막 의문을 갖고 막 이러거든요. 기계 자아 같은 걸 살짝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인간이 탁 느끼죠. 뭔가 제어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순간 이제 클라라를 폐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공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하다, 나보다 일을 잘한다 이것만큼이나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공포라는 것이죠. 여하간 알 수가 없다,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인이 이 기술 앞에 소외된 상황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냥 생산력에 대한 그 소외가 아니라. 그래서 뭐 심홍동 그런 얘기합니다. 기계학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냥 만든 말이죠. 기계학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사회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존경하고 많이 배웠던 이영준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개원예대. 그 선생님이 이제 소위 이제 기계 비평가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이제 책을 쓰시고 활동하시는데 그 선생님 정도면 그래도 기계학자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없죠. 왜?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카테고리나 학문적 카테고리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는 수학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학자도 당연히 필요하고 뭐 되게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그냥 굉장히 기술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드러나고 우리 주변을 일상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이런 피드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어가 가능한 그 구조를 이해 가능한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아마 기계학자라고 부를 만할 것이고 인문학자가 필요하듯 사회학자가 필요하듯 철학자가 필요하듯 기계학자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바로 이 소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기계주의라든지 뭐 기계주의도 사실 만든 말이죠. 기계주의란 말 쓰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이걸 묶어내기가 어려워가지고 기계주의란 말을 썼을 뿐이지 그 말도 정식 용어는 아닌데 어찌됐건 기술적 대상, 기계, 사물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허브가 필요한 거죠. 인간이 이제 원래 그런 역할을 해왔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전문가주의에 의해서 밀려났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복원하면서 또 개량하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그 심홍동이 생각하는 기술성이란 개념은 이제 그 첨단의 테크놀로지, 뭐 능력, 뭐 기계 영능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기술성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현재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뭐 제가 그냥 넘겨짚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인공지능은 우리들이 현재 쓰고 있는 망치보다도 못한 거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망치도 지금 여기 이 공간 안에 잘 다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망치 아마 지금 쓰라고 하면은 못 쓸걸요? 예능 프로 같은 데 가서 가끔 이제 망치질하는 거 보면은 그 못하나 못 박잖아요, 우리가. 이게 망치를 자꾸 잡아보고 해야지 이 육체 안에 신체 안에 기입이 되고 딱 이게 정말 내 손처럼 딱 쓰잖아요. 정확하게 가격을 하고. 근데 그런 일을 못 하는 거죠. 이 관계를 못 맺은 거죠. 그 관계의 밀도가 높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간 그래도 망치는 대충 우리가 쓸 수는 있잖아요. 지금 제어가 가능한 거잖아요. 제어란 말도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관계 맺기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인공지능은 지금 관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홍동식의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기술성이란 것은 그 관계성의 밀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벽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벽돌을 만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냥 흙을 잘 구워가지고 육면체에 잘 집어넣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벽돌은 그런 방식으로 구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벽돌 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3D 프린팅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이 재료들 있잖아요. 흙이라든지 배합된 이런 혼합물들이 고르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엄청나게.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 굽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온도를 조정하는 일들, 그 온도도 이제 특정 순간에는 또 이렇게 또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냥 우리가 이런 물컵에다가 그냥 뭐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뭐 죽같이 이렇게 담아내듯이 그게 깔끔하게 담아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경험 속에서 오작동, 뭐 오류, 뭐 실패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아주 네모난 이런 이제 벽돌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해내는 사람이 이 엔지니어죠, 노동자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의 이 다분히 오랫동안 숙련되어진 이 신체에서 나오는 거, 신체적 감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뭐 재료나 재료 사이를 그리고 자신의 기술을 통해서 매개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발전시키게 만드는 하나의 동력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뭘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 절대로. 항상 자연과 타협해야 된다. 자연적 재료물과 타협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튼 이 단순한 이 일,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이 일을 너무나도 자꾸 간과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뭐 철학에서는 이제 뭐 형태와 양태라든지 뭐 이런 개념에서 너무나도 이걸 쉽게 생각한 거죠. 사고 실험으로만 생각한 거죠. 이제 부으면 이제 사물의 어떤 그런 존재가 생겨나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를 할 때도 이제 유심히 이제 제가 많이 보는데 뭘 보냐면 예시를 들을 때 많이 봐요. 어떤 분이. 저도 예시를 들기도 하지만 보통 예시를 이렇게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추상적인 언급을 먼저 하고 여기에 적합한 것을 찾아내는 일을 예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실제 예시도 아니야. 그냥 이 말을 사고 실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실험할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실험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냥 이야기로 만드는 일 정도로 예시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예시입니까? 예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예시지, 내 말을 굳이 형틀 안에다가 간신히 꾸겨 넣어가지고 사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불만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심홍동의 생각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벽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벽돌에 대한 추상적 사고가 아니라 실제로 벽돌이 구워지는 과정 속에서의 고단함과 여러 가지 오류들을 함께 다 포함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문학을 전공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론이나 관점이 아무리 앞서도요, 결과적으로 실제 그 불투명한 예술 작품 앞에서는 무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가도 심지어 자기가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때도 많은데요, 뭐. 그러니까 이 작품이라는 게 작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협을 해서 간신히 여기에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으로도 사실은 완전히 깔끔하게 관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 작품은 이 사람의 이제 창조물이지만 뭐 이런 이제 하나의 발명품이나 뭐 도구조차도 당연히 누군가가 만든 거죠. 이 안에도 깔끔하게 다 뭔가 이렇게 해석되거나 분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실제 별도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불투명합니까? 물론 제가 이 강의를 해서 좀 못 쌓은 걸 지금 가져온 거긴 하지만,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나도 정교하게 쌓는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뭔가 비인간성을 느끼는 거긴 하죠. 네. 근데 아무튼 실제 우리 주변의 벽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정육면체로 깔끔하지 않아요. 레고 블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의 개입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제어를 넘어선 어떤 그런 우발성도 발생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옹이 얘기. 저는 이제 예전에 목수님을 한번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 책을 쓰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약간 세넷의 그런 장인 같은 책을 제가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기술을 잘 모르지만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지를 이제 이게 연구해봤는데, 아무튼 다 완성은 못했지만 그때 봤던 재밌는 몇 가지 얘기는 이런 목공 하시는 선생님들도 목공을 할 때 이 나무를 잘 본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봐요. 이렇게 보고 옹이가 어디 있고, 이쪽으로 깎으면 안 되고,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걸 다 느낀다고 합니다. 다 확인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나무로 지금 의자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설계도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깎이는 데가 있고 잘 안 깎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원래 그 저항이 있었던 그런 그 지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다른 디자인을 창출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만들다가 창조성을 발견할 때도 많은 거예요. 만들다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심홍동이 얘기했던 후엄적인 것을 선엄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의 또 다른 그 표현인 것 같아요. 내 원래 생각이 있었어요. 아무튼 아이디어. 그걸 여기다가 구현했지만 구현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현되다 보니까 원래 이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험적인 무엇이에요. 내가 만나기 전에 내가 확인하지 못했던. 근데 그것을 이제 끌어낸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끌어낸 것이죠. 나무의 잠재성을 끌어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지점은.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요즘은 이제 워낙 이 합판이 많아가지고 가루로 된 나무를 쓰잖아요. 솔직히 지금 수요 너머에 있는 이 모든 책상은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거. 저 귀퉁이가 왜 저렇게 잘립니까? 나무는 저렇게 잘리지 않아요. 저게 가루기 때문에, 합판이기 때문에 저렇게 잘리는 거죠. 솔직히 해서 이건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의 계열은 종이에 가깝습니다.
종이랑 똑같은 것들이죠. 좀 단단한 종이에 가깝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어떤 재료들을 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추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더 익숙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실제 자연계의 물질과 재료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투쟁이 엄청난 투쟁의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매개하고 실현하고 있는 게 인간의 육체, 신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술을 지배하는 것이 뭐 창조적 인간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다. 네. 그렇지 않다. 인간은 자기가 의도한 창조성을 때로는 발견하기도 하고 오히려 뭐 이런 사물에 의해서 굴복당하면서 오히려 끌어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